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고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히 이른바 대전환의 시대라고도 말을 하지요.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디지털화의 촉진, 산업의 플랫폼화,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 전통적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진화 등은 기업에 대한 판결 주체인 사법부의 전문성의 변화, 업데이트, 진화 및 관점의 근본적 변화도 비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의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는 국내 몇 분 안 되는 상사법원 문제의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고 이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세미나를 경청해 주시고 귀중한 의견과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인사말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제를 맡아주실 숙명여자대학교의 고은정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이 바뀌었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로 적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고은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미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고도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어떤 분석적인 기본적인 데이터의 미흡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다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사법원의 도입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더 발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사법원 관련해서 국제상사법원과 상사법원 선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를 선정하였고요. 설립 운영 과정과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한국 상사소송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미흡한 또는 판결의 전문성이 부재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사법리 해석에 관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 플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당위성과 도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협조하여 보다 나은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조사 방법을 주축으로 실행하였고요. 직접적 조사 방법을 수행함과 동시에 관련 부처에 문의하고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해외 자료 조사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존에 몇 건의 자료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여 데이터를 거버넌스에게 전달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저희가 판례를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외국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객관적인 상사법에 대한 도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도 저희가 데이터를 한 600개 정도 모아서 지금 작업을 중이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현재 이 연구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거버넌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구 범위에 있어서 상사소송은 상행위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도출할 수 있고요. 회사소송은 통상 상법상의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 유형을 일컫습니다. 회사소송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상법, 기타 특별법상의 법률 문제가 쟁점의 소송을 의미하는 강학상의 용어라는 것을 밝히고 이 회사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 대한 규칙 그리고 회사 등 관계소송 등에 관한 내용과 판례의 사용례를 따라 본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소송에서 회사소송만을 고려하는데 회사소송은 통상의 넓은 의미로 회사가 소송 당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법상의 문제가 쟁점인 소송의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법 조문에 대한 개관은 보시는 자료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말씀에 올렸듯이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에 관련된 상사법원에 관한 현황 간단한 문제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사법원은 1993년 뉴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1개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남부서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미국 변호사협회의 어떤 지원과 정보 제공, 이러한 데이터 분석으로 그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주마다 고유의 법제와 법원 조직을 두고 있는 관계로 상사법원의 명칭이라든지 조직 및 운영은 주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업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또는 그러한 사건만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주에서 상사법원 도입 시 모델로 삼은 뉴욕주 사례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법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델라웨어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법 하면 미국에서 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 많이 개관하고 살펴보는데요. 상사법원에 있어서는 뉴욕주가 그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주별 상사법원 도입의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각각의 판결이라든지 다소 조직의 어떤 구성이라든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떤 상사법원의 효율성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다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뉴욕주 상사재판부는 뉴욕주 1심 법원 중에 하나인 지방법원의 소속의 재판부로서 심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고요. 뉴욕주가 이와 같은 전담부서를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 소송 누적으로 인한 지연, 높은 비용 및 일관성 없는 어떤 사건 관리 등에 대한 소송 절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상당했다라는 배경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뉴욕주 법원을 통한 상사 분쟁 해결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뉴욕주에서는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상사소송을 전담할 4개의 상사부로서 민사재판부에 설치할 시범 운영을 하게 되었고, 뉴욕주는 상사부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사건 처리 매우 효율적인 방향으로 질적 또는 양적의 어떤 효율성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타진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사재판부에 관련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대비해서 1993년에 처리 건수가 35%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일반 법관에 비해서 상사부의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1995년도 11월에는 뉴욕주의 상사사건을 취급할 상사재판부가 먼론 카운티 제7구역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의 특별재판부로서 개설되게 되었고요. 1993년도에 상사 시범 운영 전인 1992년도에 계약 쟁송의 평균 처리 기간이 648일이었는데요. 1998년에는 상사재판부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52일로 줄었고, 2000년대는 412일로, 2002년에는 362일로 점차 감소해서 10년간 44% 정도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사법원이 도입이 된 상사 전문 재판부가 도입이 된 이후로 상당히 그 평균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다라는 것이 통계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뉴욕의 상사재판부는 미국 내 상사법원의 주요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은 전문 법원이나 재판부를 설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11개 카운티를 지방법원에 상사재판부를 두고 있고요. 담당 법관의 수도 29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뉴욕 재판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재판부의 규칙은 복잡한 상사 분쟁에 있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판정에 관한 상사 재판부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상사 재판부의 특징으로 소송의 초기 절차부터 법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사건 개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법관은 해당 사건을 ADR 절차로 회부할 수 있고요. 2012년대 발표된 21세기 상사소송대책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ADR의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뉴욕 카운티 재판부의 5건의 사건 중에 1건 정도는 ADR로 처리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는데요. 실제로 뉴욕 카운티 상사재판부에서 2014년 7월 28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행한 결과 그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기회 부여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델라웨어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뉴욕주에서 상사재판부에 관한 어떤 자료라든지 근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델라웨어주는 뉴욕주의 어떤 선례라든지 사례를 많이 따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델라웨어에서 상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은 형평법원 그리고 일반법원으로 복합 상사소송재판부를 두고 있고요.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헌법상 기관인 형평법원이 모든 형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회사나 신탁, 유산 등에 관한 사건이지만 회사법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건들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영국 상사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전도는 189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상사 분쟁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 법관이 주재하는 재판의 필요성이 런던 지역의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햄블린 대법관이 상사법원 125주년 강의를 위해서 2020년 10월 13일 날 상사법원 125주년 강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영국의 복잡한 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개혁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업 종사자들이 어떤 소모적인 논쟁에 치우친 재판이다. 법관의 상사 분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소송에 드는 많은 비용과 그 결과에 대비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라는 어떤 불만으로 상사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보편성 확보 원칙에 맞지 않고 통일된 사법체계를 구축해 나가던 당시 19세기에는 사법개혁의 어떤 방향과는 정반대의 기조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강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5월 29일에 제정된 조직에 관련된 어떤 구조의 명칭 개편의 내용인데요. 1970년대 그 이전에는 어떤 그 명칭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편이 다소 현재와는 달랐고 그 부분에 있어서 70년대에 법원의 명칭이 코트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리스트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부서의 명칭에 관련돼서 현재 저희가 번역을 하는 국내 자료들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1970년대를 기준으로 그런 용어라든지 코트, 리스트, 그 다음에 디비전이라는 개념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햄블린 대법관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국제 상사 법원의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 상사 사건의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군에서 영국 상사법원의 경쟁 유치 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사법적 전문성 법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효율적인 어떤 맞춤형 절차, 법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상대적으로 신속성과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신기술의 어떤 적극적인 도입, 화상 재판이라든지 전자, 문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극적인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상사 재판이라든지 어떤 국제 상사 어떤 컨디션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어떤 편리함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구조에 대한 조직부인데요. 저희가 이미 보고서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용어에 대해서 또 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리스트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조직 구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원본 그대로 참조를 하였고요. 일단 저희가 그 1920년도에 그 대법관이 하이코트의 그 어떤 수장으로서 미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그 발표문에 취합해서 이 부의 당,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어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어떤 커퍼리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닌 구조적인 그 거버넌스를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처리하고 법관 스스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가 20년대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조직 개편이 되기 전이니까 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때도 대법관님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표하실 때 커머셜 콜트 HRG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조직의 어떤 특성 그리고 이 디비전이나 그다음 리스트나 코트에 있어서 조직 명칭이 바뀜으로써 어떻게 조직이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효율성은 어떻게 도모가 됐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좀 퀘스천을 갖고 좀 면밀히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BD 관련해서 3개의 세션으로 나뉘는데요. 퀸스 벤치스 디비전하고 찬서리 디비전, 패밀리 디비전으로 나누는데 이 3개 부서에서 다양하게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좀 다른데요. QBD에서는 상사 법원을 설치해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저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젠더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SDGs에서 말하는 어떤 젠더 이퀄리티 관점에서 여성 법관은 총 2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상사법원과 회사법원의 역시 지침이나 어떤 인력은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 어떤 저희 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사법원과 회사법원의 관련성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조직 구성에 관련돼서도 어떤 연도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내용을 개관하기에는 각각의 전문 판사들의 이력, 이름을 바탕으로 좀 서치해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아울러 찾아보았습니다. 연구해보았습니다. 인력 활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사실 영국에서는 인력 지원이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딕스치 졸지 같은 경우에는 퇴임 법관의 왕실 장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상사 법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어떤 인력 확보의 활용 현황을 볼 수가 있었고 법관 이외의 법원 사무를 맡는 직원과 각 법관이 배정된
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스포트를 잘해주는 구조였다. 주디시얼 어시스턴트 제도도 잘 활용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점차적으로 그 인원이 늘고 매우 적극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 법원에 서포트 체계가 잘 잡혀 있었다. 인력 서포트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판결 건수에 대해 있어서 통계가 매우 잘 자료가 분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상사법원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 상사 회사 소송이라든지 뭐 상사 소송 포함한 여러 가지 소송의 데이터가 잘 관리가 되고 공시가 되어 있었다면 조금 더 원활한 연구 수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영국의 자료를 보면은 일단은 통계 자료, 연도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상사법원이나 회사법원, 런던 지역 상사법원 금융재판부의 3년간 판결 건수의 동향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사법원에 관련된 소송 건수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할 수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한 굉장히 유동적인 그리고 적합 가능한 운영 가능한 플렉서블한 트라이얼 스킴을 가지고 있었고요. 법관의 신속한 처리 명령에 관련된 4가지를 근거하여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위급함이라든지 재판부의 상황에 대한 유동성, 신청인 규칙의 지연 등에 대한 사건의 절차 이력,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CFR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요. 쉽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행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사법원에 관련된 그 리모트 컨트롤에 493건이 접수가 됐고 거기서도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건수도 1건 정도 취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금 건수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진행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사법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은 사실 영국의 75% 정도는 국제상사법원 상사 재판을 수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상사법원임에도 불구하고 NCC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상사법원이 국제상사법원으로서의 미래의 어떤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네덜란드 상사법원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넣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서 상사법원, 국제상사법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2019년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출범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시장 조사를 거친 후에 2017년도가 돼서 NCC 설치 법안이 네덜란드 의회에서 발의되면서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NCC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네덜란드 법조와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NCC의 조직과 법원, 인력 등으로 특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C는 그 이름에서 국제라는 사실 멍침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할하는 사건은 국제 사건이어야 하고 판결을 비롯한 모든 소송 절차와 문서는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비영어 국가에서도 영어로 소송을 진행을 하는 NCC의 어떤 선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델링하기에 유익하다라는 판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NCC가 자국의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NCC의 인력 구성과 변호인에 대한 규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NCC 법관은 1심에 6인 그리고 2심에 4인 등 총 10인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관 모두 네덜란드 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 활용에 있어서 내국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 모두 네덜란드인으로 구성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NCC 관할 사건에 있어서 국제성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NCC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조건은 당사자가 자율성 있는 민사 또는 상사 사건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국제적 사건이어야 되면 마땅하고, 당사자가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을 재판지로 지정하였거나 그 밖의 이유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이 심리 권한을 가진 사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을 네덜란드 상사법원에 영어로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사건,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NCC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어떤 사건이든 NCC 관할 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 2019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NCC가 판결한 사건은 모두 10건인데요. 연도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2건이었고 2020년에는 6건으로 폭증하다가 2021년에는 10월 지난달이죠. 2건으로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상사법원 도입 방안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사소송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사비속 사건의 소송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상사소송 수행 인력의 부족과 상사소송 전문성의 부재 문제가 동시에 지적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상사소송 실태조사의 부재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으로 상사 어떤 전문성, 법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 해결점이 될 수 있겠고, 세계무대에서 상사법원의 경쟁력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네덜란드 상사법원, 국제상사법원의 선례를 도입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3번의 어떤 해결책으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실 세계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조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큰 골자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비속 사건의 소송화 경향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쟁 질서가 고도화되면서 회사를 중심에 두고 주주와 이사회, 회사 사이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도 많아지고 있죠. 기업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정한 비판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중요한 문제는 사실 비용의 문제, 기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사 비속 사건의 소송화 경향이라고 했을 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예로는 실제로 비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죠. 그래서 비속 사건이 소송 사건화 되는 경향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 일성신약에 관련된 합병무용소서 주식매수가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10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 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어떤 매출에 의도적으로 어떤 매출을 감소시켜서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정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성신약의 피해, 그래서 주식 매수 가액이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정을 비속사건으로 제기함으로써 사실 법원은 주식 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일성신약의 그 주식 매수 청구 가액을 상향시켜 주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 소송이라든지 하는 어떤 소송상의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액 결정의 내용을 비속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떤 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소송화시키려는 경향보다는 단순히 어떤 어떤 손해에 대한 어떤 보전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향은 어떤 비용의 발생, 기간의 장기화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사비속 사건의 경우에서 비속 사건의 소송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논문들이나 여러 지적들은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또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속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가는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사소송의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사법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다소 지배적이죠. 다소 지배적인데 또 어떤 이런 판결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어떤 모든 판결이 다 불신을 야기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런 판결들이 현재까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코어비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코어비트 사건에 관련해서 그 위원장 그 당시에 선거를 추진했던 위원장님 만나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송 자료도 분석을 하고 이에 관련된 그 이사의 그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사부문과에 전화 연락하고 메일을 보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바꾸자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법리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상당히 존재하였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전문성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좌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코어비트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스닥 개설 23년 만에 상장 기업 수 1,500개 돌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기사를 제가 제목을 가져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코어비트에 관련된 피해 상황을 지금 키워드를 뽑아서 연결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코어비트 사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문성 부재가 어떻게 소수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비트 사건은 상법 제542조 8항 제2가 적용이 되는 사건인데 사회이사 제도는 주주의 권리 강화 또는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가 돼야 되고 감독과 조언, 양방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으며 사회이사 제도는 사실 기업 지배구조 형성에 매우 지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사회나 대주주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여 경영기관의 투명성 및 준법성을 제고하면 물론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해서 기업의 영향을 확보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542조 1을 보시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할 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회사의 주식을 사회이사가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입법자의 의도는 다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업무나 플로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기존의 주주들도 포함하여 대주주와 지배주주, 다수파 주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 조문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입법한 내용 중에는 이러한 내용의 센텐스가 있죠. 근데 이 코어비트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 조문을 악용하느냐?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책임도 면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 결과적으로 사회이사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조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표연 대표이사라든지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왜 이러한 기업의 회사법의 법리라든지 회사법의 사회이사의 감시 감독 의무에 대한 면밀한 어떤 정의적 형평 관점, 입법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의문인 것이고요. 상당 부분의 학자들과 미디어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꽤 지나서 지금은 좀 덜한 지경이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제출을 했고 지금도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코어비트 사건이 사회이사의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다시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넘어오는 중에 그 조문이 발견이 됨으로써 1심과 2심, 사실심 그리고 법률심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회이사 관련된 책임을 면해주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판결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에 대한 이 조문, 사회이사가 10%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의무 조항도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법 원리, 이 해석의 원리에 의하면 책임 조항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그 사회이사가 본인의 인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감시 감독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본인이 10% 주식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도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재판을 하는 중에 로펌의 변호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지금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이사로서는 감시 감독 의무를 원시적으로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그 행태 또한 굉장히 위법 불법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사실 법관과 변호사의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커넥션도 사실 제기하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또 저도 그런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는 코비트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는 그 상사 법리에서 요구하는 어떤 입법자의 의도, 그리고 사회이사의 책임, 의무,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발생되게 돼서 어떤 사회적 파장, 그런 것들을 법관 이 판결을 내리신 분들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판결 하나가 사실 주주들의 어떤 소수파 주주들의 책임 추궁, 이사나 감사나 기타 업무집행 지시자, 표현대표 이사라든지 회사 관계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에 굉장히 큰 제약거리로 이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판결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굉장히 중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사소송의 실태조사의 부재에 관련된 부분, 다소 이제 코비트 사건에 대한 내용의 설명 좀 길었는데요. 일단 상사소송의 실태조사의 부재를 포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는 회사소송을 포함한 상사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특성, 소송의 민사와 상사의 어떤 소송의 특수성을, 또 개별적인 어떤 법리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에 맞춰 실태조사가 부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보고서를 분석을 했는데요. 정책보고서는 한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외국 법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로 되어 있고, 국내 법원에 국내에서 상사 법원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15년도에 서울대학교 금융 관련된 기관에서 회사 소송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다소 정확하고 회사 소송에 관련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그 연구가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현재 이 시점에서 적용하기에, 연구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불신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대전제로 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문제점 지적은 또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전문성의 부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동적으로 저희도 몇몇 사례를 통해서 어떤 국민의 감정 그리고 법 실무가들의 어떤 의견으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지만 상사소송하고 법원에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관의 능력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패널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문 내용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 방법들은 그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대충 이런 어떤 문제점들, 큰 카테고리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영국의 상사법원 도입은 상사 사건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법관이나 비심원들에 의해 절차가 지연되고 소송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도입이 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상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어떤 분쟁을 도모하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한 법관 외의 법원 행정사무를 맡는 직원과 어떤 서포트해준 어시스턴트들의 구조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상사법원 도입에 있어서도 전문 인력의 증원과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최대한 유연하게 전문 인력을 관리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저희가 상사법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비전인데요. 사실 시기상조일 수도 있죠.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법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과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상사법원 도입 시 국제상사법원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선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재판 분야의 전문성, 신속성 및 공정성 등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나날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적 상사소송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 상사법원이 아시아의 중심 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미래 비전을 제시를 봅니다. 현실 세계의 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혁신 부분인데요. 국내는 경제시장의 성장과 변호사 인력 시장의 충분한 공급, 전문화로서의 사법 서비스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만큼 사법부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이 성장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면서도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는 국내의 어떤 사법 분야가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와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위성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또 국내 상사소송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강화와 혁신은 국가 경쟁력 사법의 보호 보빅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과 어떤 법원의 관련성을 서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매우 수긍이 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았습니다. 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조사 적극적인 제도 근거 마련입니다. 국내 상사법원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상사법원의 적정 사건을 확보하는 면에서뿐만 아니라 상사법원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가, 국민, 기업, 상호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부처 사이에서도 또 관련 의견이 상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면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상사법원 수립 전에 공청회,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내 상사법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고 상사법원의 조직과 심판권에 대한 계속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사법원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와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상의 어떤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상사법원 수요와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상사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사법원은 국내 거버넌스, 그러니까 국제사회 이슈, 그리고 어떤 ESG에 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국가적인 요구, 그리고
우리 국내의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상사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또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업의 정보에 접근해서 소송을 효율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사회적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상사법원의 어떤 그 실효성은 더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사법원의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사법정책위원회 윤찬영 판사님, 그다음에 손준범 변호사님, 김규식 변호사님 순으로 하는데요. 뒤에 두 분은 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윤찬영 판사님 모시고 토론 듣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15분씩 배정되어 있는 시간 좀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입니다. 고은정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또 김기식, 천준범 두 분 변호사님 토론문도 흥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발전, 특히 상사법원 신설과 같은 세부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유영대 회장님으로 산 여러분에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토론에 관한 자료를 원고로 드렸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되 상사법원 도입에 관한 법관 임명제도상의 한계를 중심으로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잘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판사도 쌍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재판 경험을 갖춰야겠죠. 더구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분쟁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그 지적 능력의 중요 요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판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법관 임용 방식이 전문성 있는 판사를 만드는 인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력법관제나 즉시 임용제라고 부르는데 유럽 대륙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커리어 저지십이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그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는 5년 이상의 법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게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법관 임명에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법조 직역에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를 법조 일원화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영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잉글리시 주디셜 어포인트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양 제도가 혼합된 모습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납니다.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 같은 데 보면은 양 제도가 다 섞여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법관 임용 제도가 이제 크게 변화하게 된 것은 재판의 전문성 확보 방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시 임용제에서는 일단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 법원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확보된 전문성을 또 발휘하도록 하는 양성형의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전문성을 양성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일단 영국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법관 전문성 양성 시스템이나 교육 연수 기관이 특별하게 갖춰져 있진 않아요. 이게 이제 주디셜 컬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임 법관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법원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특별히 그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자를 법원 외부에서 바로 선발해서 전문 분야 재판을 당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양성이 아니라 임용 시스템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조 일원화를 채택하면은 법원은 법조 인력 시장에서 전문성을 사오게 됩니다. 전문성을 완비한 법조인을 찾아내서 법관으로 선발해야 할 수요자의 입장에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즉시 임용제 법관 임용은 전문성을 시장에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원재료만 사와서 공장에서 만드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양성형 제도에서 이제 전문성을 사오는 임용 중심의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수는 매우 적습니다. 회사 상사 분야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전문성 있는 변호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전문 법조 인력 시장은 공급자 독점형 시장이 됩니다. 법조 일원화 체제에서 우수 인력을 전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가격이 높아져야 하는 구조죠. 즉 법관 급여 등 처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기간의 법적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투입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 즉 전문 법조인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를 희망한 것이죠. 이게 고비용 제도로 보이지만 양성 비용이 들지 않고 경쟁을 통해 최적화된 전문가를 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프랙티컬한 영국 사람들이 이 제도를 쓰고 있죠. 보시면은 이게 전문화로 인해서 효율적이 효과적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법원에 대한 질의적 접근성이 떨어진다. 왜냐? 전문 사건은 사건의 수가 적거든요. 그럼 토지 반환이 늘어납니다. 그럼 법원과 재판받으러 가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다시 보면 이제 전자성 시대가 되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 그 해당 지역 내에 법원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갖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요. 또 터널 비전, 한자 말로는 관견 현상이라고 하는데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이제 시장에서 전문성을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전문가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약 법조인이나 국가에서 법관 급여 등 처우가 낮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칙상 법관 충원이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전문 분야 변호사의 결혼율이 높아집니다. 영국에서 2015년 법관 연금 제도가 개혁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연금을 적게 주게 된 것이죠. 적게 주게 됐다면 실제적으로는 법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종전에 본인 부담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기업 사건 전문 분야로 하는 분야는 사실은 커머셜 코트가 아니라 찬서리 디비전입니다. 커머셜 코트는 국제상거래 전문 재판부이기 때문에 회사 사건은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만 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건 돈 많이 버는 데입니다. 기업 사건 전문 찬서리 디비전이. 그러니까 이 찬서리 디비전 결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늘 공석이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 보면은 2019년, 2020년 영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 찬서리 디비전은 계속 하이코트 저체의 결혼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원칙상 이제 충분한 충원을 못하게 되는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패한 변호사, 부자 변호사 출신 위주로 법관이 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을 미국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2006년 연두 교수에서 점잖게 돌려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관 급여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두 가지 그룹으로부터 법관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호사로서 벌던 수입이 법관 급여보다 적은 변호사들. 이게 failed lawyer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변호사들이란 말이죠. 둘째, 법관 월급의 액수에는 별 관심이 없는 변호사들. 이건 부자 변호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법관 월급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10년차 전문 분야 변호사가 법관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연봉이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페이퍼웍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배석 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고 전국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적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 등 법관의 처우가 전문 변호사에게 별 매력이 없게 됩니다. 영국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 법관 보수등급이 8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아래 8등급 판사가 하원의원보다 급여가 높고요. 고급 법원 판사, 이 하이코트 저치들이 총리보다 보수가 높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법원 내에서 총리보다 급여가 높은 판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변호사, 좋은 전문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지망할 유인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급여 문제도 있지만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법관이 된 다음에 그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2020년 선행연구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부가 임용 신청 시 신임 법관들에게 아주 큰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됐는데 법관에서 순환 근무제로 인해서 정작 전문 분야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힘들다. 그런 면이 문제가 결정되고 있고요. 법관 임용 자격인 법조인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2021년도에 선행연구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 경력이 장기화될수록 미래가 불확실한 법관으로의 전직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자기가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굳이 법관이 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렇게 법조인의 10년을 요구하는데 이에 반해서 원래 우리의 모델이라고 봤던 영국은 2008년 Tribunal Court and Enforcement Act 개정으로 하이코트 판사, 아까 말씀드린 찬서리 디비전이나 커머셜 코트 판사들은 7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지방법원 판사는 5년의 법조 경력이면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관 임용 자격 기간을 우리나라가 더 단축시켜 놓은 것이죠, 영국은. 근데 저희들은 2008년 영국 법 개정 이후인 2011년에 법원 조직법 개정을 하면서 영국의 구 입법 태도인 10년 요건을 택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시지만 당시의 요구가, 국민들의 요구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장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법관 임명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 점이 향후 충분한 법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관 임명, 특히 전문법관 임명은 이제 일종의 과학입니다. 현행 법조인화 제도로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법관 임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임용 기간만 장기화해서는 법원의 전문성은 양성할 수 없고 또 시장에서 그런 전문성을 사올 수도 없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관 임용상 전문성 있는 법관을 법조 인력 시장에 저희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상사법원 이야기를 사실상 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판은 법원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판사를 확보할 수 없는데 상사 전문법원을 백날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짱 꽝인 거죠. 그래도 일단 그런 문제는 없다고 치고 이런 복잡한 법관 인사 문제는 없다고 치고 재판의 전문성에 관련해서 상사법원 도입 문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법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4가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분야 사건의 규모, 해당 분야 법률 요건과 전문 지식의 복잡성, 그리고 해당 분야의 재판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나 별도 독립된 절차에 대한 필요성, 법원 내부의 전문화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두 요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은데요. 첫째, 법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수가 충분해야 합니다. 전문법원 오픈해놓고 개정 휴업해서는 안 되니까요. 아까 네덜란드 네덜란드 상사법원 말씀하셨는데 네덜란드 상사법원은 기업법원은 아닙니다. 이게 국제거래법원인데 두 건이 있었다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NCC는 실패한 제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NCC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나마 성공했던 보는 데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법관이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 유력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데 대법관 출신들이 이제 법관 국제상사법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화를 시도해서 싱가포르는 성공한 셈이고요. 상당히 괜찮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건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고 기재부가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천변호사님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보시면 회사 사건의 수가 그렇게 독립된 법원을 만들 정도로 크지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그 통계를 봐도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회사 사건 가처분, 회사 사건 관련 개인 형사 사건, 손해배상 같은 것을 다 상사법원 관할에 기업 상사법원 관할에 포함시키면 그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유의할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보통 쟁점이 하나뿐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회사 관련 쟁점이 있으면서도 건설 분야 쟁점이 있고 국제관할 및 중고법 결정의 쟁점도 같이 포함되는 게 더 많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제거래 쟁점과 그리고 기업 쟁점이 있으면 국제거래 전담부한테 우선 배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상사법원 말씀을 하시지만 상사 분야가 전문적이니까 상사법원 만들자고 하는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도 자기들 분야에
전문법원을 만드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법원, 회사법원, 노동법원, 환경법원 이런 거 다 만들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장들이 모두 사건 수를 확보하려고 관련 행정, 형사, 민사, 도전처분 사건을 다 관할로 하자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 사건 관할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법원을 각 분야에 걸쳐 모두 만들게 되면 관할이 경합될 때 당사자는 어느 법원에 수를 제기해야 할까요? 정당한 관할 법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실제 어느 법원에 자기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관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영국에서 말이죠. 영국 사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이코트에 보면은 디비전이 3개 있단 말이에요. 디비전이 이제 퀸스 벤치 디비전이 있고 챈서리 디비전이 있고 패밀리 디비전이 있습니다. 패밀리 디비전은 가사 사건이니까 따로 떼고 챈서리는 기업 사건을 하는 분야인데 도산도 같이 하고 하이코트 QBD, 그러니까 퀸스 벤치 디비전은 보통 재판부라고 볼 수 있는 행정소송도 하고 민사항소사건도 하고 형사항소사건도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애드머럴티 회사랑 상사, 커머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다 상사 사건을 이제 소를 접수시켜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비즈니스 앤 프로퍼티 코트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엄브렐러 개념인데 새로 어떤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거거나 법원장을 새로 임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게 쭉 보내서 관할이 엄청 복잡한데 재판별로 뭐 아까 전에 이제 파이낸셜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도 많고 그게 다 부라는 개념입니다. 사건 묶음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 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거 다 아울러가지고 얘들끼리 사건 이송도 쉽게 하고 좀 관할 복잡하게 하게 말자고 하면서 만든 것이 이제 비즈니스 앤 프로퍼티 코치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잘 하겠다면 유저 프렌들리 이제 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화가 좋긴 한데 전문화를 너무 깊이 가져가면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둘째 사건의 전문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 관련 문제는 단체법적인 성격이 있고요. 주식 재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 촉박한 기한으로 적시성이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지정 가처분 사건은 많이 다뤄져 있고 고전적으로는 1996년도 신재인수권 무효를 통한 하나중금 경영권 방어 사건이 가처분 사건이었습니다. 권한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 사건 이제 이런 가처분 임시정한 가처분의 1심은 서울중앙 50부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51부는 이제 비법인사단 회사를 제외한 비법인사단 단체 사건만 임시정한 가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 관련 가처분은 50부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종중 사건도 단체법 성격이 있고요. 족보나 종중원 범위 결정에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촉박한 기한으로 적시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가나 공동시장 관리단, 교회 분쟁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분쟁에서 주총이 얼마 안 남았다, 회사 대표가 재산을 팔아넘기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듯이 종중 초경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종중 대표가 가짜로 종중 재산을 모두 팔아버리려 한다 이런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물론 회사법 분쟁이 좀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난이도를 보면 종중교회 상가 관리단 사건이 결코 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건에는 적어도 문서로 된 증거가 많고 등기도 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정이 상대적으로 간명하거든요. 근데 비법인 사단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체법적으로 표계산하는 데 너무 법리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대단히 법리 사실은 알고 보면 고급스럽진 않지만 대단히 복잡한 분야가 바로 비법인 사단에 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하는 것은 상사 분야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충분히 전문성이 고도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있느냐. 제가 말씀대로 전범 설립의 고려 요소를 볼 때 사건의 규모나 전문식의 복잡성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은 전체 사건을 바라보면 법원 입장에 전체 사건을 바라보면 약간 의문이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김유시 변호사님 이제 디스커버리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민사소송 개정하면서 문서채취명령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디스커버리를 도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채취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 인캐메라 절차, 비밀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규정이 절차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잘 안 되니까 최근 특허법 등 지재법률은 인캐메라를 규정했고 또 개정 법안도 발의되어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에서도 향후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복잡한 회사 분쟁에 대해서 또 전문성 있게 대응할 필요성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정보법원을 회사법원에 관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건의 수나 난이도에 대해서 개량화된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관련해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회사법원 또는 상사법원 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정책연구원에서 몇 가지 연구를 이제 법원 설치, 전문법원 설치하는 몇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상사법원까지 약간 미치지 못한 거는 이제 상사법원이 국제 상사법원이 아니라 회사법원으로 상사법원에 미치지 못한 건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한번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매해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연구원에 한번 올해는 이미 수요 신청이 끝났지만 다음에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히 한번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오시면은 저희들 기존 연구 보고서는 네, 최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사법원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주신 한국기업법원수 포럼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문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제가 실무에서 느끼는 전문화 이 집중화의 절실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제를 기존에 제가 포럼 많은 회원님들에게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제 상사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사법원이라 하면 뭐 발표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회사가 상거래를 할 때 일반적인 민사거래 상에 가까운 상거래를 하는 것도 포함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법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법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실무에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인하우스로 이동을 하긴 했지만 기존의 공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세움에서 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업무를 조금 했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과 국내 그룹 사이의 분쟁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사와 중견기업 사이의 분쟁, 그리고 어떤 그 비상장비와 중견기업인 어떤 회사 사이의 주주들 사이의 분쟁,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그룹 계열사들 주식교환 관련된 소수주주 분쟁, 그리고 어떤 회사의 또 검사의 선임이라는 사건도 진행을 하면서 너무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실무에서 보면은 이런 소위 경영권 분쟁이나 회사법 사건은 대부분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의 분쟁은 주로 회계장부 열람이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신청이라는 정보에 관련된 소송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는 회계장부 열람이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이사회 의사록 열람은 약간 법적으로 다른 형태의 비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결국은 이제 이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 해임이라는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도 결국은 해임이라는 본소가 진행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라는 가처분 형태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유상증자 관련된 그런 사건도 결국은 법적으로는 그 유상증자, 즉 신주 발행에 관한 무효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형태 또는 그 주주지위 확인 가처분,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우선 주주들이 보통주로 변환을 했을 때 그 자신의 어떤 보통주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 회사법에 많은 합병이나 주식교환 관련된 그 무효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 주주총회라는 것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인은 비송사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그 회사 관련 분쟁이 일반적인 사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회사 관련 분쟁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지적되고 있듯이 단체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것은 민사와 같이 그 각과 을 두 개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아닙니다. 그 회사 내의 주주, 임원, 그리고 어떤 다른 그 직원들 영향도 있고 채권자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분쟁이 굉장히 단체법적 성격이 있고
다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분쟁으로 결국은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영진을 선임한 것이 다수주주이기 때문에 다수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사 관련 분쟁의 특성은 결국은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 분쟁, 이 일반 상사 거래가 아니고 회사법상의 분쟁은 이 주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가치 또 주주 사이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와 회계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식인 측면보다는 경험인 측면에서 전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후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법이라는 것은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뒤처리를 위한 사후적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 관련 그 소송, 그러니까 분쟁은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분쟁 상황에 개입해서 그 분쟁을 바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손해배상 사건도 물론 있고 또 합병이나 주식교환 관련해서는 매수가격 결정 사건도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회사 관련 분쟁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인 성격이 있고 또 이 진정한 회사 관련 분쟁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 진행 상황에 개입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촉박하고 기한이 굉장히 촉박한 사건들인데 그리고 본소가 사실상 거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은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 가처분의 본소화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회사 관련 분쟁의 특성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회사는 뭐 일반 민사에 비해서 굉장히 사건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정기주총 전후라는 특정 시기에 사건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그 회사 관련 사건에서 실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면 서울인 경우에는 주로 회사들이 몰려 있는 그 중앙지법 관할, 이제 강북의 그 종로나 중구 그리고 강남 쪽이 전부 다 중앙지법 그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민사 50부, 51부가 가처분 비송사건 전담부입니다. 근데 이 부서가 주로 수석부입니다. 그래서 수석부장님 그리고 젊은 판사들 중에서도 소위 좀 어리고 성적이 좋다는 그런 엘리트 배석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그 판사들은 이 50부, 51부에 가는 것을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부, 51부에는 회사 관련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거친 배석 판사들도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또 평생 이 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시 집중적으로 처리할 경험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휘발되거나 이 50부, 51부에 근무했을 때 논문 하나 정도를 쓰는 것이 베스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도 역시 가처분과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수석부에서 그 회사 관련 사건을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민사나 행정가처분 그리고 비송사건은 신청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관련 가처분 비송사건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건에 1건 정도로 굉장히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그 아쉬움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실무적인 말씀이긴 한데요. 회사 관련 사건이 법도 알아야 되고 회계와 재무와 주식까지 알아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이게 본소는 거의 의미가 없고 가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한 2달 정도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른 가처분 사건들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일단 현상을 유지시키고 하는 그런 가처분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관련된 가처분은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그 구두 변론 기일, 신문 기일이 한 번으로 종결이 됩니다. 2번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관련 사건은 한 번 잡아주시죠. 그리고 촉박한 기간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면 제출 기간 자체가 2달인데도 2, 3주 주기 또는 한 달 주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그냥 서류 전체에서 그냥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도 사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거의 2년 정도 진행돼야 되는 그 사건은 원래는 한 2달 내에 다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워낙 성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사안을 이해를 못 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 이해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형사 구속 사건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중심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바로 회사 관련 가처분 사건인데 일반적인 가처분과 같은 배당 그리고 처리 구조에서는 이런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사법원, 상사법원이 신설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집중심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일반 가처분 재판부가 굉장히 사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회사 관련 가처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원, 상사법원이 신설될 경우에는 집중심리를 통해서 실기하지 않고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예 매주 한 번 또는 2번 심리를 하고 서면도 바로바로 그 다음 기일 전에 제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집중적인 구조 심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처분 이후의 본소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처분 재판부와 일반 본소는 또 다시 일반 민사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가 갈라집니다. 가처분 재판부는 이거는 내가 여기서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부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본소를 받은 재판부도 이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과 본소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일단은 가처분 재판부는 이 자체가 본소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본소에서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아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 조사를 하면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만약에 가처분에서 인용이 되어서 잠깐 멈춰든 그런 분쟁이라면 빠르게 증거 조절해서 본소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본소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관 전문화 부분도 회사법원 신설할 때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중앙의 민사 50부, 51부의 일부 그 배석 판사님들만 집중적으로 훈련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 사건을 모으게 된다면 더 많은 판사님들이 이 회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경험을 하고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 같은 경우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이제 주법 특성상 델라웨어주의 대부분의 회사들 본사가 위치한 관계로 델라웨어주 법원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 사건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재판부가 굉장히 바쁜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은 반대로 거의 사건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 가처분에 치여서 회사 관련 가처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판례나 법리 형성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으로 집중적인 사건 배당을 하고 심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회사법 법리 발전에도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에 회사법원이 신설된다면 회사의 기관이나 주주이사 등에 관련 가처분, 본소, 또 기승사건 그리고 나아가서 이사에 대한 주주의 손해배상 사건 그리고 또 나아가서 횡령배임 같은 회사법 관련 형사사건도 충분히 사물 관할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넓히는 이유는 회사 관련 가처분만으로는 조금 하나의 법원을 설립하기에 부족한 사물 관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사건들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들리시죠? 네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절히 발표문을 올려주십시오. 김규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좀 하다가 변호사와 투자업 자산운용사에서 카운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싱가포르의 헤지펀드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자본시장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원리나 실체적 측면에서 왜 상사 재판부, 상사 법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전 근대 시대에도 존재했던 조직이 있고 전 근대 경제가 있고 근대 경제, 근대 조직, 근대 정치 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대 경제와 근대 정치 체제의 역사는 주식회사 역사와 동일합니다. 주식회사가 시작되고 태동하면서 근대 경제가 시작하고 근대 정치 체제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즉 주식회사 역사가 자본주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 기업 공개를 했고요. 1600년대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의 전성시대인데 그게 사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전성시대입니다. 최초로 공화정을 실시한 나라가 네덜란드였죠. 1600년대에. 그래서 네덜란드 오렌지공 윌리엄이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에 명예혁명을 했는데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용병이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윌리엄 3세를 지휘하면서 바로 권리 장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근대 정치 체제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탄생하면서 근대 경제가 시작하고 근대 정치 체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게 탄생한 원리가 뭐냐? 권한과 책임 그리고 위험과 보상을 기대하는 논리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유한 책임이 형성되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 가능하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류 문명이 이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전 근대 경제와 조직은 무한 책임이고 무한 책임 때문에 위험 보상 비례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단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준의 소규모 경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천준호 변호사님 앞에 다 말씀하셨지만 상사법원의 판사님은 실제로 주식회사와 관련된 경제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해서 형성적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성적 이제 기능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실제 경제가 작동하는 그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공정성을 복구하고 피해를 복구하고 권리를 침해되는 권리를 복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회사의 본질이 뭐냐? 법인 실제설, 법인 의제설, 주주자본주의, 재판기 자본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의견은 이사 또는 CEO는 주주의 수탁자, 대리인이다 이런 관념이 불문율로 철칙으로 자본시장에서 관철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법원은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이사는 주주의 수탁자 아니라고 이제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사재판부가 필요하지 않는가 서명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판례를 형성하고 심리를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회사가 무엇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의 계약관계 집합으로 보는 영리계의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죠. 그러면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는 뭐냐? 무슨 주주 계약의 본질과 내용이 이제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자 계약 또는 주주 계약이 뭐냐?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투자자는 주로 현금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자본으로 선관 의무 및 충실 의무를 지켜서 효율적으로 병행해서 선순위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자녀 가치를 배당 가능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하는 계약. 이것이 주주 계약 또는 투자 계약입니다. 1번은 환원 채무, 2번은 증여성죠. 그래서 주주 가치를 자녀 가치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쿼티 밸류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기업 가치를 그것으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합니다. 채권자 가치, 넷 데스라고 하는데 그걸 빼면은 주주 가치 또는 시가총액, 에쿼티 밸류, 자녀 가치 이것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 환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 자사 주소가
성장을 위한 재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주주 환원하는 주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탁 주주 계약에 의한 수탁자로서 주가 관리도 회사의 의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내릴 것을 하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자사주 대규모 자사주 매입처가 같이 발표합니다. 그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 급락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것은 이사회 또는 CEO의 의무이다. 이러한 fiduciary duty, 선관 의무, 충실 의무, 이렇게 로열티 위반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판단을 할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실제로 현대차가 여러 가지 부실기업 인수하고 한전부지 고가 매수하고 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66% 하락했습니다. 이 66%가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주 대표 소송이 한국 기업 주주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제 현대차의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은 경영진의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경영진의 전략 또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해라라는 주주 대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죠. 증거 개시 제도가 없어서 입증 불가합니다. 아까 윤찬영 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폴시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글로벌 전 세계에서 수십 건의 주주 대표 소송을 했는데 그중에 2번 실패했는데 하나는 삼성물산이고 하나는 현대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폴시머는 다시는 한국에서 주주 대표 소송 또는 주주 행동주의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리고 떠났다고 하는 이제 후일담입니다. 이런 이제 한국의 이런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 제도적인 증거 개시 제도가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즉 그렇지만 글로벌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주가가 그 경영진의 경영 성과 또는 두 가지 의무,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 잘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유지 또는 상승해야지 이사회 CEO의 의무 이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늘 매일매일 제기되는 거고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주식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천준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작업을 매일매일 투자자들, 주주들과 경영진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주와 회사 간에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가, 주주 계약을 체결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언제 하느냐? 기업 공개 시. 특히 상장 기업은 기업 공개 시에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은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프로스펙투스라고 영어로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데 투자 설명서를 공시를 하고 신주인수 청약을 한 이게 투자의 청약 유인이거든요. 신주인수 청약을 합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투자들이 이 청약은 투자 설명서대로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를 배정하면 승낙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 설명서에 있는 대로 투자자와 회사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투자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공개하고 두 번째로 위험을 분석하고 그 위험에 대한 위험 판단을 하기 위한 주식 가치평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공개해요. 그래서 높은 위험을 부담시키는 기업 공개 또는 밸류에이션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높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위험 대비 주주에 대한 보상이 낮으면 상장을 해서 실제로 기업을 경영을 하게 된 이후 만약에 기업 공개 시에 밝혔던 그 위험 대비 보상이 낮으면 그 배당이 감소하거나 주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투자 계약을 채무 불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는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다는 주주총회에서 그 경영진의 의무 불이행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사회를 개편할 이사를 개임한다든지 개편할 수 있고 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주 계약에서도 위험과 보상이 비례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질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봤을 때 리스크, 코스트 에쿼티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하거든요. 보통 10% 정도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당하든지 주가 상승을 시키든지 합쳐가지고 최소한 연간 10% 정도 주주 보상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이것보다 만약에 리스크가 높으면 즉 COE가 10%보다 높으면 그러면 보상 높아져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하는 주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 헤지펀드들이 주주 행동주의 소송도 하게 되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개입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투자 계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투자 주주 계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그 본질 가치와 주가를 계속 비교하는 그 작업은 이사회 CEO가 주주 계약을 선관주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이제 비어유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프로스펙투스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다트에 있는 이 투자 설명서를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EV 세일즈를 대수 44배로 공모를 했습니다. 이런 굉장히 하이 리스크죠. 이 정도 리스크로 주식을 매각을 하고 투자를 받으면은 이것은 뭐 굉장히 높은 리턴을 하겠다, 주주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이번 연도에 50% 이상 성장시키고 주주 보상 25% 이상 하겠다라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패하게 되면 불안정한 영향이죠. 연말에 가서 매출액이 뭐 정체화됐다든가 또는 주가가 정체화됐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불안정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아니 이렇게 배수로 44배로 공매를 해서 투자를 받아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밝혀라 왜 이렇게 이런 실적이 엉망이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그 단기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주주를 설득하고 올해 이렇게 됐는데 틀림없이 이거 이상 100% 성장시킨다든지 이렇게 주주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이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설득이 안 된다든지 또는 경영진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일부 주주가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45배를 적용했는데 이 피해 그룹의 비교 대상 그룹의 페가스 이런 비슷한 이런 스톤코, 업스타트 등등 기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어유는 투자 설명서 보시면은 PER을 53배로 투자를 받았어요. 이거는 카카오페이보다 더 높은 주주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주주 보상은 30% 이상 이 정도라면은 주주 보상 30% 배당을 못하니까 거의 아직도
큰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를 공모가 대비 30% 이상 올리겠다는 그런 투자 계약이에요. 이게 실패하면은 똑같은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계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특히 상장 기업의 경우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는 실제로 사인을 하면서 투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상장 기업의 경우에 상장 기업의 주주들은 내가 회사와 실제 투자 계약을 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특히 한국의 주주들은. 근데 미국의 주주라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주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법과 한국 상법을 이제 비교를 하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인데,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법은 이사가 여기 보시면은 빨간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Fiduciary duty as a director, 그리고 그 다음에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or its stockholders. 이사의 충실 의무, 누구에 대한 충실 의무냐면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 fiduciary duty는 수탁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은 선관, 위임 계약에 의한 선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충실 의무는 duty of loyalty를 충실 의무로 번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델라웨어주 기업법을 보시면은 이사가 충실 의무와 주주에 대해서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선관주의 충실 의무 부담하고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365조 보면 duty of directors라고 해서 the director's fiduciary duty to stockholders and the corporation. 선관 의무도 주주와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대법원 유명한 와인버거의 로피 케이스 보시면은 여기는 더 나가서 현금을 지급하고 기존 주주를 축출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도 소수 주주에 대해서 선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델라웨어주 기업법이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낸 판례법이에요. 언제 기존 주주, 소수 주주를 현금 주고 축출할 때 그런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주주 보호 절차를 취한다. 이런. 그래서 결국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상법 어떻게 넣느냐?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한다. 회사 의사와 관계 위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382조 3의 이사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델라웨어 기업법과 대법원은 이사와 대주주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선관 의무, 충실 의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게 딱 인정 규정이에요. 델라웨어주 기업법과 상법 어디에도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fiduciary duty와 duty of loyalty를 부담한다라는 창설적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있다, 페널티가 있다, 책임을 진다, 이런 규정을 써요. 그러면 이사의 선관 의무와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이 두 의무는 언제 발생하는가? 계약성 의무라.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법에 나올 때 이사의 이 선관 의무, 충실 의무는 법에 의해서 창설된 의무가 아니고 계약성 의무. 그래서 델라웨어 기업법은 이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상법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은 좀 이상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대법은 어떻게 이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이고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회사는 당연히 주주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주주총회가 회사 기관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주주총회는 회사 기관이지만 주주는 회사 구성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사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국민은 선거할 때만 주권자라는 것과 같은 일이고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어요. 한국 판례가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이 아까 이제 1심 이 신약에 제기했던 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원이 이사들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다 볼 수 없다. 수탁자 지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계약에서 발생한 이사 주주에 대한 선관 의무 충실을 물론 면제하게 돼서 원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완전한 채무를 법원이 마치 자연 채무 또는 책임 없는 채무로 만드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위헌적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는 계약상 이사 경영진은 주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를 왜곡한다든지 주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배신 행위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거의 매일이는 진짜 거의 매일이는 거의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이유다. 이러한 한국 대법원의 태도가 왜 이런지 아까 유영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문적 법원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아까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고도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판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뛰어난 판사님이라 하시더라도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평면적으로 다른 전근대에 있던 조직이나 경제와 현재 근대 경제를 이루는 핵심적인 이런 기업의 조직 경제를 평면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주주 대표 소송 이사의 선관 충실 의무를 책임을 묻는 소송이고 증거 개시 제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실 OECD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싱가포르에 와서 제가 한국인이 유럽계 헤지펀드, 미국계 헤지펀드에 근무하는 한국계 펀드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나라가 있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이 회사 이사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이고 주주에 대해서 이런 수탁자 의무가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규정하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나라가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니. 한국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선진국의 법원의 태도가 너무 동떨어진 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상사재판 또는 상사법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주제 발표 및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제 예정보다 좀 늘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 주제 발표하신 고길 교수님하고 그 토론자들께서 혹시 좀 서로 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궁금하거나 좀 의견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좀 한두 가지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발표할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요?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좀 고 교수님이나 윤 판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회사법 특히 회사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결의 경영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고 아니면 좀 완화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회사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상사법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갖추는 상사법원이 필요하다는 약간 실체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윤 판사님께서는 이게 상사법원 이런 전문 법원을 설치하려면 사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현실적인 전문화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좀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윤 판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그 특히 중앙 같은 데는 전문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담 재판부가. 예, 예. 근데 그런 그 이제 상사 전담 재판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좀 법원 내에서 평가가 어떤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걸 한번 알면 좀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별 재판부 운영은 재판장이 이제 재판부 구성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함으로써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상사전담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재판부니까 재판장은 2년 근무할 것이고, 그 나머지 나다주신 판사도 마찬가지 2년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평가라면은 상사부에 대한 평가는 딱히 어떤 부를 가지고 막 평가하는 경향은 그때그때 해당 법원마다 사건 처리율이나 뭐 그런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법조 일어났을 때 법관 전문화 방안 보면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쭉 보았는데요. 워낙이나 전문부라는 것은 전체 인사제도랑 맞물려 있어요. 전문성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토론자분 말씀하시는 이제 주디셜 익스피리언스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주디셜 익스피리언스는 결국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부에 2년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은 일단 한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국 단위로 법관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선발하는 임용체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왜 법관이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냐면은 해당 법원에 결혼이 있을 때 그 법원에 결혼이 생긴 재판부를 수시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 법원에 계속 이제 임용이 되면은 전부 금지 조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Non-transferability provision에 적용을 받고, 이게 헌법에 있는 유럽 나라도 많고 법원조직법급의 주요 헌법에 준하는 법률에 있는 나라도 많아요. 이건 전체적인 임용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상사 법원도 중요하고 상사 전문성, 모든 분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유지되려면 장기 근무가 필요한데, 장기 근무는 해당 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 그리고 다른 법원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 법원의 전체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또 이제 전 국민의 전국에 있어서의 어떤 사법의 균질성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유럽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공국이나 이런 식으로 지방 독립된 체제를 갖춰지 않았던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의 차이상 저희 나라는 이제 전국 단위의 단일화된 법관 임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문제점을 알고 일단 개인 법관으로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엄청 그 주거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마다 사건이 그 재판부 바뀌면은 해당 계속되는 재판을 중지하고 다음 새로운 재판부 가서 또 새로 사건을 파악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서 재판이 딜레이되고 일반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가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20년 인사부터 이제 장기 근무 법관 제도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해당 법원 특정 법원에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죠. 지금은 2년, 3년, 어떻게 뭐 많이 4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착을 넓혀가면은 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한 재판부터 또 동일하게 또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러면 주디셜 익스피리언스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올라가는 것을 순차적으로 전 분야에 나눠서 순차적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 법관 선발 시스템 전체를 손보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법관 전문화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걸 시도하는데도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야도 결정해야 되고 올해부터는 뭘 새로 뽑기로 했냐면 건설과 의료 부문의 전문법관을 새로 선발하기로 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법에 없는 게 저희 나라의 전문법관은 법과 인사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공고를 내고 이 계약이죠.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 공고를 내고 그러면 당사자들이 저희 법관들이 신청을 하면 어디에도 계약서 쓰진 않지만 너희는 5년 동안 이 해당 보직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충족이 계속 준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약속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정법원의 가사소년 전문법관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될 이제 건설과 의료 전문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말씀이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야가 되게 디맨딩한 분야예요.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가사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건설 사건도 되게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의료 사건도 사건이 단기가 되고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제 한 법원에 너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거나 이제 전문적인 상사나 행정 이런 데는 또 다시 선호하기 때문에 사건이 깔끔하거든요. 예. 뭐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깔끔하고 당사자들이 엉뚱한 시비 안 걸고 사건이 깔끔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좋아합니다. 이런 데에다가 이제 법관이 몰리게 되면 이런 경우 이제 진짜 특별한 전문성이나 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입 순위가 점점 약간 뒤로 밀리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법원 전체적으로 이동을 적게 하는 이제 그런 장기 공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재판부 근무기간도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제 보고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는 않은데 하나 또 제 생각에 좀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전문법원이 특허법원하고 행정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가사하고 이렇게 그 회생법원인데 특허 행정법원이 생긴 이유하고 회생법원이 생긴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발전 경우는 다르고 특허 행정법원은 기존에 행정심판이 거치면서 이제 2심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겼던 건데 회생법원은 사실은 옛날에 그 서울중앙법원 59, 51부에서 하던 그 파산 회생 사건들을 따로 독립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특수성들이 있고 전문성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되게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사법원도 지금 회생법원이 생긴 걸 모델로 해가지고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모든 게 면밀한 건 모든 계량 경제학에 따른 것인데요.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개입할 신설할 때 그냥 신설한 게 아닙니다. 사건 수를 다 파악하고 그 사건 수에 따라서 해당 재판부 수를 계산해 가지고 법원을 신설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회생법원 신설은 아까 이제 59, 51부 말씀하셨죠. 59, 51부가 파산 사건을 했습니다. 조사 사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산 수석부가 새로 생겼죠. 이제 수석부가 생겨서 그런 식이 한참 동안 오래 갔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재판의 전문화 유형이 제일 처음엔 작은 패널 단위로 조그만 전문 재판을 만들었다가 말씀드린 약간 더 높은 디비전 단위로 더 대규모의 전문 재판부를 만들고 사건 수가 충분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또 충분히 검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조직법상의 코트 개념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적인 발전을 하는 건 이제 전문법원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파산을 다루는 회생법은 그런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파산 수석부를 거쳐서 2017년도에 회생법원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파산 사건이든 아까 제가 네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지만 제 법원 전문화의 네 가지 요건 말씀드렸지만 그 세 번째로 독특하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채권자 득표라든가 대규모 절차가 필요하고 독립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회생에 대해서는. 그럴 때 이제 공간도 법정 구성도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반영해서 종전에 수석부로 운영하다는 것 회생법원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그만큼 컸고 법 개정도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이제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모델이 되려면 이제 절차도 달라야 되고 상사에 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독립성을 갖춰야 될 뭔가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뭔가 실체법적으로 상사의 특수한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특수한 법리적 쟁점은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에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사가 그런 관점에서 독립된 디비전으로 발달하거나 코트를 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떤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개별 사건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론적인 개발을 통해서 해결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인적 구성이나 조직법적 구성을 바꿔서 어떤 법리를 바꾼다는 건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량적으로 역시 과학적으로 그 부분이 대량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요.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볼 거리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박사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